박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66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모든 전화를 받는 습관이 있었다. 혹시 모를 일이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여보세요? 영수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숙의 손이 굳었다. 30년. 정확히 31해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언니였다. 박영희. 누구세요? 영숙은 일부러 낮고 차갑게 말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야, 언니 오래됐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았냐고.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1993년 36의 영숙에게는 남편과 어린 딸이 있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행복했다. 그때 언니 영희가 나타났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부탁했다. 가족이잖아. 1년만 빌려줘. 꼭 갚을게. 영숙은 남편을 설득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끊겼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영숙을 떠났다. 딸의 양육권도 빼앗겼다. 그날 이후 영숙은 혼자였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평했다. 나 많이 아파. 췌장암이래. 길어야 반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침묵이었다. 그저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 그 단어가 영숙의 입안에서 돌처럼 굴러다녔다. 30년을 빈곤 속에서 살았다. 딸은 20살에 연락을 끊었고 작은 슈퍼마켓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다. 언니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 가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다. 어디 계세요? 영숙이 물었다. 서울 강남 쪽 주소 보낼게. 전화가 끊긴 뒤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슈퍼마켓 계산대 앞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가늘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문자였다. 주소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왔다. 제발 와줘. 할 말이 있어.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영숙은 그 문자를 읽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울까지는 기차로 3시간이었다. 30년 만에 재회. 영숙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엔 자기 말을 할 것이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영숙은 슈퍼 문을 잠그고 나오며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언니가 보낸 주소는 생각보다 고급 주택가였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잘 살았구나, 언니는. 내 돈으로.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은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라는 그 말이 단순한 사과가 아닐 거라는. 기차는 정확히 3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영숙은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을 때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 동네면 집값이 최소 30억 원 하는 곳인데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다. 30년 전 언니는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자기 집을 담보로 빌린 그 돈으로. 택시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다. 높은 담장과 자동 대문, 잘 가꿔진 정원. 영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대문이 열렸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타났다. 박영희. 언니였다. 영숙은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언니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췌했다. 말라비틀어진 몸, 노란 피부, 깊게 꺼진 눈. 하지만 그 집과 정원, 비싼 옷차림은 여전히 부유함을 드러냈다. 왔구나. 영희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들어가시죠. 영숙의 말투는 격식을 차렸다. 언니가 아니라 남처럼. 거실은 넓고 화려했다. 비싼 가구들, 대형 TV,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영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봤다. 이 모든 게 자기 집 한 채의 대가였다.
액자 속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언니와 낯선 남자 그리고 2명의 아이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다. 앉아. 영희가 소파를 가리켰다. 영숙은 앉지 않았다. 서서 물었다. 남편분은요? 회사에 갔어. 저녁에나 올 거야. 자식들은?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의사야. 지금 병원. 영희는 기침을 했다. 오래 고통스럽게. 휴지로 입을 막았고 거기에 붉은 것이 묻어났다. 영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동정심이 올라오려다 말았다. 대신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저렇게 아픈데도 혼자 집에 있다고. 자식들은 어디 있고? 앉아, 제발. 영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간청이 섞였다. 영숙은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었다. 왜 부르셨어요? 영숙이 물었다. 영희는 옆 탁자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다. 영숙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데요? 돈 5천만 원.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적지만 받아. 영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5천만 원. 30년 전 빌려간 돈은 2천만 원이었다. 이자를 쳐도 그 정도면 원금과 비슷했다. 하지만 영숙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다. 집, 남편, 딸, 그리고 평범한 삶. 그 모든 것의 값이 5천만 원인가. 마다 너 혼자 사는 거 알아? 슈퍼 운영하는 것도 힘들잖아. 어떻게 아세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 알고 있었어, 계속.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떨렸다. 알고 있었다고. 3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딸 민지 이야기도 들었어. 너랑 연락 안 한다며? 영숙의 입술이 굳었다. 딸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누구한테? 언니 자식들은 잘 되던데요. 의사의 결혼까지 부럽네요. 영수가. 전 딸 얼굴 본 지가 10년 됐어요. 결혼했는지 애 낳았는지도 몰라요. 집 날아간 뒤로 아빠 따라가더니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없어요.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죄책감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다. 영희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다. 잠시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 좀 봐.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이거야. 영숙은 서류를 받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대출 서류. 하나씩 넘기던 영숙의 손이 멈췄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이상했다. 대출자 명의가 자기가 아니었다. 박영희도 아니었다. 이게 뭐예요?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돈 빌린 거 진짜 사업 자금이 아니었어. 영숙은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럼 뭔데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그 말과 함께 영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누렇게 바랜 봉투였다. 거기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얼굴을 영숙은 알고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민지였다. 영숙의 딸이었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든 손이, 아니 온몸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3년 8월. 그때 민지는 겨우 6살이었다. 이게 대체 영숙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민지가 백혈병이었어. 영희가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딸은 건강했다.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던 아이였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 남편 동욱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급성 백혈병이래. 당장 치료 안 하면 석 달도 못 산다고.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993년 여름. 남편은 분명 민지를 데리고 서울 병원에 간다고 했었다. 정기검진이라고 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뒤 언니가 나타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남편이 알았다고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부탁했어. 내가 알면 못 견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어. 영희는 서류 뭉치를 영숙 앞에 펼쳤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골수 이식 기록. 모든 날짜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졌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2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어. 집 담보대출로 5천만 원을 만들었고 내 돈 3천만 원을 더 보탰어. 그래도 모자라서 남편이 빚을 더 냈어. 영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진단서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치료 기록에는 항암, 방사선, 골수 이식이 빼곡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동욱이가 막았어. 내가 알면 무너질 거라고. 그때 너 임신 중이었잖아. 둘째 가진 지 석 달째. 영숙은 그제야 기억했다. 1993년 여름 자신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유산했다. 민지 치료받는 동안 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유산하고 우울증까지 왔잖아. 동욱이는 너와 민지 사이를 오가며 거짓말을 해야 했어. 너한테는 민지가 할머니 댁에 있다고, 민지한테는 엄마가 아파서 못 온다고.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지는 치료 중에 엄마를 찾았어. 매일 울면서 왜 엄마는 안 오냐고. 아빠는 그 애 앞에서도 웃어야 했어. 괜찮다고. 엄마가 곧 온다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그래서 동욱이가 나한테 부탁한 거야. 나쁜 사람 역할 좀 해달라고. 돈 빌려가서 안 갚는 나쁜 언니가 돼달라고. 그럼 너는 나를 원망하며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 나도 알아. 바보 같은 짓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너를 지키면서 민지도 살리는. 영숙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30년 동안의 진실이 발밑에 널려 있었다. 민지는 완치됐어요? 응, 2년 반 치료 끝에 완치 판정 받았어. 1995년 봄이었어. 그 시기 영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남편이 집을 나갔고 민지의 양육권도 포기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견뎠다. 남편은 왜 말 안 했어요? 치료 끝나고라도.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이미 늦었어. 너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어. 동욱이는 매일 술을 마셨어. 자기가 모든 걸 망쳤다고. 차라리 민지랑 같이 죽을 걸 그랬다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10년 전에 죽었어. 간암 술 때문에.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도 딸도 자기 인생도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다. 민지는 알아요? 모를 거야. 동욱이가 끝까지 숨겼으니까. 영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얇은 흰 봉투였다. 이건 동욱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전해달라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숙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그 순간 영숙은 알았다. 이 편지를 열면 지난 30년이 완전히 다시 쓰일 거라는 것을. 영숙은 봉투를 뜯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손에 든 봉투가 너무 가벼웠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30년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읽어봐. 영희가 말했다. 영숙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나왔다. 남편 동욱의 글씨였다. 떨리는 필체, 얼룩진 잉크. 눈물 자국이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비겁한 놈이지 살아서는 말할 용기가 없었으니까. 첫 문장부터 영숙의 시야가 흐려졌다. 1993년 여름 민지가 쓰러졌어. 놀이터에서 갑자기 병원에 데려갔더니 백혈병이래. 의사가 말했어. 당장 치료 안 하면 석 달이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 영숙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넌 둘째를 가진 지 석 달째였어. 입덧이 심해서 물도 못 넘기던 때. 의사가 말했어.
임산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고. 편지는 계속됐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하고 둘 다 지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민지만이라도 살릴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어. 비겁했어. 영숙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처형한테 부탁했어. 나쁜 사람이 돼달라고. 돈 떼먹는 사기꾼이 돼달라고. 처형은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민지 사진을 보여주니까 결국 동의했어. 처형도 이모잖아. 조카를 살리고 싶었던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치료는 지옥이었어. 민지는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토하고 울부짖었어. 엄마를 찾으며. 나는 그 애 앞에서 웃어야 했어. 괜찮다고. 엄마는 지금 동생 돌보느라 바쁘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어.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몸을 떨었다. 그때 자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유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남편을 원망하며 언니를 저주하며 내가 유산했을 때 나는 민지 병실에 있었어. 골수 이식 수술 날이었거든. 너한테 달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민지는 마취해서 깨어나며 나를 찾았어. 나는 선택했어. 민지 곁에 남는 걸. 편지의 글씨가 점점 흐트러졌다. 그 뒤로 넌 나를 멀리했어. 당연했어. 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으니까.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나는 사인했어. 저항하지 않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어. 영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계속 읽어봐.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장을 펼쳤다. 민지는 완치됐어. 1995년 봄. 의사가 말했어.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기적의 대가는 너였어. 우리 가족이었어. 민지는 엄마를 기억 못해. 치료 당시 기억이 거의 없대. 트라우마 때문에 뇌가 지워버렸나 봐.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 애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민지는 자라면서 물었어. 엄마는 왜 안 오냐고. 나는 거짓말했어. 엄마는 바쁜 사람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민지는 믿지 않았어. 10살 때부터 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15세 민지가 말했어. 엄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나는 말리지 않았어. 어차피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민지는 너를 지운 채 자랐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영수가 나는 내 인생을 망쳤어. 딸을 살리겠다고 아내를 잃었어. 가족을 지키겠다고 가족을 부쉈어. 술로 하루하루 지우며 살다가 이제 끝이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너를 사랑했어. 민지를 살린 것도 너를 떠난 것도 전부 사랑 때문이었어. 비록 비겁한 사랑이었지만 처형이 이 편지를 전해줄 거야. 처형한테 화내지 마. 처형은 나 때문에 30년을 죄인으로 살았어. 제발. 처형을 용서해줘.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서명도 없었다. 마지막 문장 아래로 얼룩이 번져 있었다. 영숙은 편지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나풀거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영희도 울고 있었다. 두 자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지는 어디 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분당 결혼해서 살아 남편은 회계사고 아들 하나 있어. 연락처 알아요? 응.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알려주세요. 그 순간 거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다. 여자는 거실에 선 영숙을 보고 멈췄다. 그리고 영희를 봤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두 사람의 눈물 자국을 봤다. 엄마 누구세요? 엄마. 영희의 딸이었다. 영숙은 그 여자를 봤다.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다. 영희의 딸 지은.
손님이야. 영희가 말했다. 지은은 마트 봉지를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왔다.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신데. 괜찮아, 조금 있다 가실 분이니까. 영희가 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바닥에 서류들을 봤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아이를 보고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뒷면에 이름을 읽었다. 민지. 그리고 영숙을 다시 봤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다. 혹시 이모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엄마, 이분이 그 이모예요. 돈 떼먹고 도망간? 지은아, 잠깐. 왜 오셨어요? 지은이 영숙에게 물었다. 지금 와서 뭐 하러요? 돈 갚으러 온 거예요. 30년 만에. 영숙은 입을 열었다. 아니야, 나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이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희가 딸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모르는 일이야. 뭘 몰라요?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동생한테 돈 빌려줬다가 다 날렸다고 그 때문에 우리 집도 어려워졌다고.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영희도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자식들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내 엄마는. 영숙이 말하려 했다. 됐어요. 지은이 손을 들어막았다.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프신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냥 가주세요. 지은아,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이모는. 엄마 괜찮아요. 전 엄마 편이에요. 이모가 뭐라고 하든. 그 순간 영희가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딸 앞에 섰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때 그 돈은 민지를 살리는 데 썼어. 내 사촌 민지.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영희는 바닥에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내밀었다. 민지가 백혈병이었어. 6살 때. 이모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료비를 댔어. 내 돈도 3천만 원 보탰고.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손이 떨렸다. 그럼 이모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희생자야. 우리가 이모를 이용했어. 지은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영숙을 봤다. 그 눈에는 충격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이모를 30년 동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진짜는. 나도 공범이야. 영희가 말했다. 나도 거짓말했어. 너희 아버지한테도. 너희한테도 민지 살리겠다고 다 속였어.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영희가 영숙에게 말했다. 민지 연락처 줄게. 지금 바로.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기침이 나왔고 이번에는 더 심했다. 피가 섞여 나왔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 약 드셔야죠. 영희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이거 먼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영희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엄마. 지은이 소리쳤다. 영숙은 즉시 영희에게 다가갔다. 맥박을 짚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다. 119 불러. 영숙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영숙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영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영숙을 봤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됐어, 말하지 마. 민지 꼭 만나. 진실을 말해줘. 영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영숙은 그 손을 꽉 잡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영숙은 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숙은 깨달았다. 용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으면 용서할 사람도 용서받을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연락처가 떠 있었다. 민지라는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보였다. 영숙은 그 번호를 자기 휴대폰에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딸을 만나는 것.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영숙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영희는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말했다. 길어야 며칠이라고. 지은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오빠에게, 아버지에게. 급히 오라고.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해둔 번호를 봤다. 민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30년 만에 딸에게 전화를 건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 엄마야. 라고 말하면 딸은 믿을까? 아니면 끊어버릴까? 영숙은 전화 대신 문자를 선택했다.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민지야, 나 박영숙이야. 내 엄마 할 말이 있어. 이모 영희가 위독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올 수 있니?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3분이 걸렸다. 영숙은 휴대폰을 꽉 쥐고 기다렸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영숙은 복도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이 다가왔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드세요. 고마워. 지은은 옆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아까 그런 말해서. 괜찮아, 넌 몰랐던 거잖아.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혼자 다 짊어지고.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내 엄마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병든 거야. 이모도요. 이모도 너무 착하세요.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착한 게 아니야.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짓 싸우는 방법을.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한 여자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30대 후반,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지은이 일어났다. 민지 언니. 영숙의 심장이 멎었다. 민지였다. 딸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이모 어디 계셔? 중환자실 지금 면회 안 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영숙을 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지는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30년 전 사진 속 젊은 여자와 지금의 백발 노인은 달랐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민지가 물었다. 영숙은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 옆에서 말했다. 언니 이분이. 내가 말할게. 영숙이 지은을 막았다. 민지는 영숙을 바라봤다. 기다리는 얼굴이었다. 나 박영숙이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왜 여기 계세요? 이모가 부르셔서. 이모가요? 민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남편 동욱이 쓴 편지였다. 이거 읽어봐. 내 아빠가 쓴 거야. 민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전 엄마한테 들을 말 없어요. 민지야.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빠랑 저 버리고 어떻게 사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상처였다. 나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혼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지은이 나섰다. 언니 일단 편지 읽어봐요. 엄마가 말씀하신 거랑 다를 거예요. 민지는 지은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영숙은 민지의 표정을 지켜봤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변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고 손이 흔들렸다. 민지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제가 백혈병이었다고요? 6살 때? 그래. 민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의사가 그랬대. 트라우마 때문에 뇌가 지웠을 거라고. 민지는 편지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그럼 엄마는 절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려고 내가 희생된 거야. 내 아빠도 이모도 다 널 살리려고.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억눌렀던 30년을 토해내듯이. 영숙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민지의 어깨를 안았다. 처음에 민지는 몸을 뺐다. 하지만 영숙은 놓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지는 영숙의 품에서 울었다. 아이처럼,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그 시절의 아이처럼.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지은이 일어났다. 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한 분만. 영숙이 민지를 일으켰다. 가봐, 이모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민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영숙은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다. 지은이 옆에 앉았다. 이모 잘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아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른 거야. 민지는 지금 혼란스러울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민지가 나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또 다른 봉투였다. 민지는 봉투를 영숙에게 건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모가 엄마 드리래요. 영숙은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영희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수가 이건 내 돈이야. 30년 전 내 집으로 만든 돈. 이자까지 쳐서 모아뒀어. 3억 2천. 적지만 받아줘.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 3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영희는 30년 동안 이 돈을 모아왔던 것이다. 영숙은 통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모는 뭐라고 하시던? 영숙이 민지에게 물었다. 고맙다고 와줘서. 그리고 엄마 잘 부탁한다고.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가족분이세요? 동생이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영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영숙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영숙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받았어, 고마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영숙이 말했다. 영희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숙은 알아들었다. 용서해줘.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 용서했어. 언니가 전화했을 때부터. 영희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이 작은 손길 하나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중환자실을 나왔을 때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민지가 말을 꺼냈다. 저 혼란스러워요. 진실을 알았지만 30년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알아. 영숙이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 그래, 천천히 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았다. 그거면 충분해. 민지도 조심스럽게 영숙을 안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영희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영희는 웃고 있었다. 민지가 옆에 섰다. 이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응, 너무 좋아서 힘들었던 사람이야. 엄마도요. 영숙은 딸을 봤다. 민지도 영숙을 봤다. 둘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인사를 나눴다. 장례를 치르고 영숙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슈퍼로 자기 자리로.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음 주 제 집에 오실래요?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손자라니. 처음 듣는 단어였다. 답장을 보냈다. 갈게. 슈퍼 계산대에 앉아 영숙은 생각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작은 선택이라고. 자기가 선택했다. 서울에 가기로, 언니를 만나기로, 진실을 듣기로, 딸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66의 인생에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존엄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용서는 언제 시작됩니까? 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 동안의 오해,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때로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참아야 할 때와 선택해야 할 때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존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